캄보디아의 동북부, 이 광대한 평원 위에 한 왕국의 흔적이 있다. 거대한 인공저수지와 인공저수지로부터 연결된 크고 작은 해자, 그리고 1200여 개에 달하는 아름다운 석조 건축물. 사원은 모두 정교하게 돌을 다듬어 지어졌으며 갖가지 신앙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다. 심지어 그들은 40m가 넘는 탑 주변에까지 거대한 인물상을 장식했다. 이는 세계 어느 문명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독창적인 방식. 하지만 이처럼 찬란한 문명을 구가했던 왕국은 어느 순간 역사에서 사라졌고 정글 깊숙한 곳 수백 년 된 나무 뿌리에 묻히고 말았다. 그러다 1860년 1월 프랑스의 박물학자 앙리 모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신전에 버금가고 미켈란젤로와 같이 뛰어난 예술가가 세웠다. 해자로 둘러싸인 바티칸 시티보다 46배나 넓은 면적에 세워진 이것이 바로 지난 9세기 이래 600년 동안 번성했던 크메르 제국의 최대 걸작 앙코르와트다. 이곳은 신의 판타지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현대의 그 어떤 예술가들의 작품보다 뛰어난 예술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건설 당시는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천장은 연꽃으로 화려하게 이루어졌으며 천지를 창조한 신들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 길이만 해도 내면의 합이 800m에 달했죠. 명실상부한 신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신이 아닌 인간의 형상이 있습니다. 수리아 바르만 2세. 바로 이곳 앙코르와트 건설자입니다. 그러니까 12세기 초 한 젊은이가 있었다.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결코 왕이 될 수는 없었던 젊은이. 젊은이의 고향은 오늘날 태국에 있는 노뿌리 지방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세력을 갖고 있었으며 외증조부가 왕이었던 까닭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가문. 기록에 의하면 이 가문의 차남으로 태어난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매우 용맹했고 지략에 밝았으며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결국 왕위 계승 결정권을 갖고 있던 브라만 사제 디바카라 판디타의 눈에 띄게 된다. 크메르는 군주국가였으나 개인의 힘보다는 종교적 관습과 제도에 의해 통치됐고 종교 지도자들의 힘도 강력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실력자 디바카라 판디타의 주목을 받게 된 이 젊은이. 젊은이는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다. 1113년 크메르의 왕은 다닌드라 바르만이었다. 젊은이의 백부. 그의 재임시 내정은 거의 무정부 상태였다. 본디 승려였으며 시문을 좋아했고 왕위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노년에 억지로 추대된 왕. 그는 이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없었다. 당시 크메르는 록부리 지역에서 성장한 신흥 왕족 세력인 수리아 가문과 그에 의해 남쪽으로 밀려난 기존의 왕족 세력들 간의 치열한 왕권 다툼이 빈번했다. 결국 왕위 계승을 결정했던 브라만들은 무능한 다닌드라 바르만 대신 야망 넘치는 이 젊은이를 선택한다. 그들은 때를 기다렸고 쿠데타를 계획했다. 크메르의 역사는 이날의 비참함을 이렇게 기록한다.
그는 코끼리에 올라 왕을 살해했다. 가루다가 아래에 있는 뱀을 습격하여 살해하는 것과 같았다.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거머쥔 젊은이는 곧바로 다닌드라 바르만 세력을 제거한 다음 여세를 몰아 남쪽까지 평정해버린다. 바야흐로 크메르 제국의 통일 군주가 된 것이다. 이 당시 크메르 제국의 내정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족과 지방 권력, 사원의 사제들까지 권력 다툼에 끼어들었죠. 그 치열했음은 26명의 역대 왕 중 무려 18명이 적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본디 크메르 제국은 브라만들로 구성된 원로회의라는 왕위 결정 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한 젊은이는 왕을 쓰러뜨렸고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백부였던 왕을 죽이고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권력을 거머쥔 젊은이. 이 젊은이가 바로 수리아 바르만 2세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지 6년 뒤인 1119년 젊은이는 마침내 크메르 왕조의 18대 왕으로 등극한다. 그리고 병사와 신하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는다. 당시의 서양 내용은 전하지 않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선대왕들의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겨우 17살에 불과했으나 지혜롭고 총명했기에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젊은이. 젊은이는 왕비와 함께한 이 등극식을 통해 드디어 태양의 숭배자란 칭호를 얻게 된다. 이 젊은이가 바로 앙코르와트를 건설했으며 크메르의 전성시대를 연 수리아 바르만 2세였다. 크메르의 역대 왕들은 수세기 동안 오늘날의 시엠립에 해당되는 이곳 앙코르를 왕도로 삼아왔다. 그러나 그들에겐 성지가 따로 있었다. 시엠립 북동쪽 40km 거리에 있는 쿨렌산. 쿨렌산은 크메르 제국이 앙코르 시대를 열던 802년 최초로 세운 왕도였다. 때문에 등극식을 거행한 왕들은 이곳을 순례함으로써 선대왕의 권력을 승계했다는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쿨렌산이 각별한 이유가 또 있다. 종교적으로 신성시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태국에 있는 수독학돔 사원에서 발견된 비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브라마는 4개의 힌두 경전에 따라 의식을 거행했으며 왕은 닌가를 세울 자리를 마련하고 시바신께 예를 드리며 경배하는 의식을 행했다. 당시의 종교는 인도로부터 전해온 힌두교였고 크메르 왕들은 힌두 최고의 신인 시바를 신봉했다. 그리하여 이곳 크바르스피앙 하천 곳곳에는 지금도 수많은 시바상이 조각돼 있으며 물속에는 1000여 개에 달하는 닌가가 전해진다. 링가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요니를 받침대로 해서 그 위에 온통형의 조각을 얹어 고정시켰다. 시바의 남근상이며 생명의 근원이라 믿었던 닌가. 이처럼 여러 강의 발원지기도 한 이곳의 물은 닌가라는 남근상을 통해 다산과 풍요라는 성스러운 힘을 얻은 다음 왕의 권위가 미치는 제국 곳곳에까지 유유히 흘러갔을 것이다. 크메르의 역대 왕들은 재임기에 적어도 한두 개의 국가 사원을 건설했다.
시바신의 권위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였다. 서기 879년에 세워진 사원 프레아코.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이 사원은 시바신이 타고 다닌다는 성스러운 소 난디가 사원 앞에 세워져 있어 이 같은 이름을 얻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세워진 반테이스레이 사원. 여전히 규모는 작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다는 뜻으로 남신 드바라팔라와 여신 데바타의 조각이 걸작이다. 규모도 거대해졌다. 앙코르 최초로 피라미드 형식을 취했던 박홍사원. 그러나 새로 등극한 왕 수리아 바르만 2세의 생각은 이전의 왕들과는 달랐다. 그는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 종교를 개혁하고 주신이었던 시바 대신 또 다른 힌두신 비슈누를 선택한다. 그리고는 왕궁 근처에 가장 아름답고 웅대한 사원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힌두 사상에서 우주의 중심이자 신들이 거주한다는 메루산을 통째로 옮겨오는 일이었다.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의 건설은 그동안 크메르인들이 쌓아왔던 모든 학문과 기술이 하나로 직결돼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수리아 바르만 2세는 단순히 사원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신이 되길 원했었죠. 고민하던 왕은 이곳에 신의 궁전을 짓기로 계획합니다. 이 중앙탑은 힌두 신앙에서 우주의 중심이 되는 메루산입니다. 주변 탑은 산맥, 해자는 대양을 뜻합니다. 이처럼 중앙 신전을 중심으로 주변 탑, 회랑, 환호를 배치함으로써 자신과 신하, 백성들을 아우르는 정치적 만다라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공사를 단행하는 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앙코르와트의 건설은 국가의 최대 프로젝트가 됐다. 인부들은 정글칼로 나무를 잘라낸 뒤 단순한 작업 도구만을 이용 깊숙이 땅을 파야만 했다. 그들이 당시 지방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단서가 앙코르와트보다 약 80년 뒤에 지어진 바yon 사원의 회랑 부조에 잘 묘사돼 있다. 부조에서 수많은 인부들은 서로 열을 지은 다음 기다란 나무 막대로 연신 땅을 두드린다. 이토록 땅을 다진 이유는 이곳이 정글이었고 장마철이면 물이 범람하는 늪지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10m 깊이로 파낸 다음 모래와 자갈, 진흙을 차례대로 놓고 다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것은 집안을 단단하게 하면서도 물 빠짐을 고려한 것이었다. 지방공사가 끝나자 설계도가 그려졌다. 남북으로 1.3km, 동서로 1.5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형 구조. 여기엔 폭 200m에 달하는 해자가 사방에 둘러졌다. 이것이 앙리무어가 말했던 그리스나 로마의 건축물보다 웅장하다던 앙코르와트 건축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돌들은 어디에서 가져왔던 것일까? アンコール石というのは廃炉砂岩が使われているんですね。でその産地というのは
東北、ここから北東に40キロぐらいのところにあるクレン山から来ています。 시엠리 북동쪽 40km. 크메르인들이 성지로 여겼던 그곳 쿨렌산. 쿨렌산은 길이가 35km에 달하는 거대한 사암질의 대지다. 양질의 석재를 구하자면 사원의 건설자들은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どうやって掘るかというと、鉄の棒があって先端を尖らせたようなもので石の上から見たようなサイズに溝を切っていきます。そして最後に側面から堆積岩ですのでこう層理があってそこは割れやすいので、そこにくさびを入れたり場合によってはかなり思いっきりポーンと数人の人が同時に叩くことによって叩き割るということですが、そうやって取ってると思います。 돌을 캐내는 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을 것이다. 실제 오늘날에도 이곳 채석장에서는 한 사람이 새꼬챙이를 이용해 열흘 이상 작업해야 1톤짜리 돌 한 개의 홈을 파낼 수 있다고 한다. 홈이 파지면 그 사이에 돌이나 나무 쐐기를 박아 분리해냈다. 이렇게 수천 명이 채석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고작 300~400개. 앙코르와트에 사용된 돌은 크멜에서 가장 질 좋은 사암 60만 개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거친 석재를 이토록 정교하게 다듬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 Qui consiste donc à lever les pierres légèrement et on a deux ouvriers qui font en fait qui font glisser la pierre pour la faire frotter avec la pierre qui est en dessous. Donc c'est un système de rodage pour pouvoir créer en fait des pierres extrêmement lisses. 바연사원의 부조에는 당시의 석재 가공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 우선 지렛대를 이용해 거친 돌을 들어올린다. 그리고 이 돌을 움직이며 아랫돌과 마찰시킨다. 이렇게 수천 번 반복하면 면도칼로 잘라낸 것처럼 반듯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석재가 쿨렌산 어느 채석장에서 왔는지는 미스터리다. 이에 대해 일본 와세다 대학 연구팀은 대자율 조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대자율 조사란 암석에 들어있는 자성의 함량을 통해 그 생성 시기와 지질학적 분포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対峙率という岩石に磁性があって、磁石にくっつく性質だと思っ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を測定することによって、大きく時期によって7つ石切り場が変化した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ただそれぞれの石切り場がクレン山のどこにあったかはまだ残念ながら、地雷がたくさんあったりして調査進んでないんですが、少なくとも、昔フランスの極東学院が調査をしていてクレン山にかなりの数の石切り場があることは分かっています。 대자율 조사 결과 앙코르 지역에 있는 30개 대표적 사원들의 석재는 쿨렌산에 있는 7개 채석장 그룹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앙코르와트의 경우 대체로 대자율 평면도가 3점대로 고른데 오직 한 군데가 2.22으로 나온 것은 후대에 보수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균일한 대자율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앙코르와트 건축에서 사용된 석재가 한 채석장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난공사는 이제부터였다. 이들은 코끼리의 힘을 동원하기도 했으며 석재에 나무 쐐기를 박아 밀고 끄는 방법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반했다. 수로도 이용됐다.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자생하는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얹은 다음 노를 젓거나 미는 방법으로 운반했던 것이다. 그렇게 40km. 작은 수로를 통과한 뗏목은 자연호수인 톤네삽을 지나 앙코르로 연결된 인공수로를 이용 수십 일에 달하는 여정 끝에 건설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앙코르와트 건설에 매일 2만 명 이상의 인부가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인도 타지마할의 경우도 매일 2만 명이 동원됐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앙코르 지역의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 1191년에 세워진 프레아칸. 이곳 비문엔 97,480명의 승려와 무의가 소속돼 있으며 10만 명의 농민과 노예가 사원 유지에 동원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를 근거로 프랑스의 학자 조르주 그로슬리에는 왕도였던 앙코르톰의 인구가 약 7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2세기 당시 영국 런던의 7만 명과 프랑스 파리의 인구 1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며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의 인구 80만 명에 버금갔고 고려의 개경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앙코르톰은 12세기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것이다. 앙코르톰은 계획도시였다. 주택들은 잘 짜여진 블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블록과 블록은 방사형의 수로와 도로망을 통해 연결돼 있었다. 사모작까지 가능했던 농사는 연간 12만 6천 톤의 쌀을 생산해냈고 이는 도심 외곽까지 100만 명이 넘었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충분한 양이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또 하나의 곳간이 있었다. 톤네사 포수. 13세기 말 이곳을 방문했던 중국 사신 주달관은 말했다. 이곳은 물고기가 많아 노를 젓기조차 힘들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야심만만했던 수리아 바르만 2세는 국정과 종교적 통합을 위해 생전에 앙코르와트를 완성하고자 했다. 또한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한 권력가답게 국토 확장에 대한 야망도 컸다. 그리하여 등극한 지 10년 뒤인 1129년 그는 마침내 이웃나라인 참파에 대한 대대적인 정복전쟁을 일으킨다. 당시 그가 이끈 군사력의 규모는 700척에 달하는 함대와 2만 명이 넘는 정예 병사들. 오늘날 베트남 남부에 살았던 참파족들은 오랫동안 크메르의 영향권에 있었다. 하지만 세력이 급성장하면서 크메르를 이어파자 결국 정복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병사들의 무기는 창과 활, 화살, 방패가 전부였지만 해군들은 적의 배를 끌어당긴 다음 밧줄로 고정시키고 육박전 형태로 전투를 계속했다. 이날에 대해 크메르의 역사는 기록한다. 크메르의 군주는 정복의 야망을 참파로 돌리게 되었다. 1145년 그는 참파를 공격하여 수도 비자야를 함락시키고 이 왕국의 주인이 되었다. 당시 크메르의 영토는 오늘날의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일원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전쟁을 통해 수많은 포로들이 압송됐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앙코르와트 공사에 투입됐을 것이다. 하지만 앙코르와트 건설은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다. 어렵게 쌓아올린 석재가 자꾸만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기괴화된 오늘날에는 20층 높이의 건물을 짓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명의 도움도 없이
이 높이를 건축한다는 것은, 그것도 순전히 무거운 돌로만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사고도 거의 재앙 수준이었죠. 왜 이 건축물은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졌던 것일까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기술자들은 드디어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해결해내죠.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물길, 바로 해자입니다. There's a relation between the movement of the water table and, of course, the movement of the building. When the building is moving up, the water table is rising, the joints open. When it's sinking, the joints close. 앙코르와트는 200m 폭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이를 두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적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엔 건축적으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늪지인 까닭에 비가 오면 집안에 스며든 물이 건축물을 밀어 올린다. 그러다 건기철에 물이 빠지면 붕괴되고 만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해자를 통해 주변의 수위를 안정시키는 것. 앙코르와트는 물 위에 뜬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그것도 늪지 위에 어떻게 건설할 수 있었을까? Here we have an artificial mountain, and we are sitting on the first floor. Yeah, they built a case from stone, and then they filled the sands and densified very much, and then the next case, and so step by step they got the mountain, and we can see inside there's sand, then there's laterite, which is this specific brownish stone in tropic countries, and then outside there's the sandstone. 앙코르와트 중앙탑의 높이는 65m. 건설자들은 그러나 수톤 무게의 석재를 어떻게 올릴지 알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건축물이 밑에서부터가 아닌 위로부터 쌓아 내려왔다는 것이다. 먼저 중앙탑을 세우고 주변 탑을 쌓은 다음 아래쪽 회랑과 벽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또한 큰 기둥의 경우엔 7톤이 넘는 것도 있는데 이 같은 기둥 1532개를 세우는 데에도 그들만의 기술이 있었다. 정글의 늪지 이외에 앙코르와트는 순전히 돌로만 지어졌습니다. 돌의 무게는 작게는 수백 킬로그램에서 크게는 수톤에 달하기도 했죠. 이런 크고 무거운 돌을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옮겨 쌓기 위해서 흙으로 경사면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돌이 세워지면 흙을 파내는 것이죠. 탑이 드러나고 긴 회랑, 수많은 크고 작은 방들, 마치 마술 같죠. 이런 정교하고 복잡한 건축물이 과학적 도구 없이 흙을 이용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건축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는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들은 앙리 무어가 말했듯이 그리스나 로마의 건축가의 버금가는 지상 최고의 건축가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완성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앙코르와트 건설자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다.
과거 인도로부터 힌두교를 받아들인 크메르는 이를 자신들의 토착 신앙인 물의 정령과 결합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압사라춤. 물 위에서 태어나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압사라는 흔히 천상의 무의, 춤추는 선녀로 불린다. 힌두 성전엔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약 6억 명의 압사라들이 탄생했다고 한다. 크메르인들은 이 압사라를 자신들이 숭배했던 물의 정령인 뱀과 결합, 독특한 춤사위를 만들어냈다. 때문에 신을 보좌하고 즐거움을 줘야 될 압사라들이 신전에 새겨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은은하게 드러난 옷의 주름과 허리 장식과 손의 동작, 높게 올려진 화관. 지금도 앙코르와트 벽면엔 1850채의 압사라들이 부조돼 있다. 이곳이 지상에 건설된 신의 궁전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앙코르와트를 장식하는 데는 많은 예술가들이 동원됐을 것이다. 이들은 외벽과 기둥, 창문에 매우 정교한 작품들을 새겨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심혈을 기울인 곳이 있었다. 앙코르와트 사방을 두른 회랑. 전체 둘레 80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석벽 회랑에 힌두 신앙의 대서사시를 새기는 일이었다. 석공들은 넓은 사암 석벽을 일렬로 연결시킨 다음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한 뼘 이상을 파내야 했고 부조를 새길 벽면까지 또 그만큼의 깊이를 더 파내야 했다. 다행이라면 여기에 사용된 사암이 화강암이나 대리석보다 입자가 더 곱고 무르다는 점. 그리하여 예술가들은 이 사암벽에 놀랍도록 사실적인 인물상과 풍경, 원근감까지 표현해냈다. 신의 궁전을 완성하는 데는 최고의 예술가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리하여 시바의 상징인 링가, 압사라, 비슈누 등 수많은 조각품들로 채워졌죠. 지금은 세월과 함께 빛이 발했지만 당시만 해도 앙코르와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 규모뿐만 아니라 예술성에 있어서도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건축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앙코르와트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앙코르와트 건설 당시의 실제 모습은 완전히 미스터리였다. On peut imaginer donc que globalement, l'ambiance de ces monuments devait vraisemblablement être plutôt dans les tons blancs. Hein. Mais par contre, l'endroit où vous avez de la sculpture qui était aussi recouvert d'enduit devait probablement recevoir de la polychromie, c'est-à-dire de la peinture. Alors, pour ce qui est de la couleur, à l'heure actuelle, ce qui nous est parvenu, c'est essentiellement dans les ocres, dans les rouges, parce que c'est de la peinture, c'est de la polychromie qui est à base d'oxyde de fer, donc ça reste très longtemps dans le temps. Par contre, les bleus, les jaunes, les verts ont disparu. 난간의 기둥과 외벽은 흰색에 가까웠을 것이다. We also know from a very late inscription from Angkor Wat, which is off to the south of and outside the walls of Angkor Thom, that a late ruler
has made a statement that he re-gilded the towers of Angkor Wat. So you can expect, I think, that most of these really big temples were incredibly gorgeous, impressive monuments. There's lots of plaster, for instance, on the towers of Angkor Wat, which is obviously what you have to have if you're going to put some kind of gold.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복원해본 앙코르와트 과거의 모습이다. 흰색 회벽에 금빛으로 빛나는 린텔과 탑신, 탑신 꼭대기에 장식된 삼지창 모양의 장식과 배너. 그랬다. 무려 37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수리아 바르만 2세는 이곳을 찾았을 것이고 마침내 신의 궁전을 완성했다는 깊은 감회에 젖었을 것이다. 지금은 흔적만 남았지만 내부 역시 석벽을 가리는 나무들이 덧대 있었고 각종 문양이 장식돼 있었다. 방과 방 사이는 연꽃 무늬가 새겨진 문을 통해 오가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쪽 문을 통과 회랑에 들어서면 한쪽으로는 길게 연결된 벽과 연꽃 문양의 천정이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설자인 수리아 바르만 2세를 감동시킨 것은 800m 길이로 사면에 새겨진 회랑의 부조였을 것이다. 출입구인 서쪽 회랑에서 처음 접할 수 있는 이것은 힌두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전투 장면이다. 이는 수리아 바르만 2세 자신이 권력을 잡고 주변을 평정해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모퉁이를 돌아 남쪽에 이르면 무려 80m에 달하는 왕의 행렬이 맞이한다. 힌두 신들의 왕인 비슈누처럼 수리아 바르만 2세 역시 타락한 세상을 평정하고 세상의 구원자로 나선다는 의미. 뱀의 몸뚱이를 들고 선신과 악신 108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선신이 승리하고 압사라와 같은 수많은 창조물이 탄생했다는 신화를 담고 있다. 북쪽 벽에 새겨진 것은 악신과 선신들의 전투 장면. 이 전투에서 선신인 비슈누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는 내정을 확립한 다음 주변국을 물리쳐 세상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수리아 바르만의 신념과 다르지 않다. Maybe the king was partly gilded. We can see some of the gildings on the relief with Suryavarman II, on the gallery with the heaven and hells. When the horses go up, they are gilded partly. 지금도 수리아 바르만 2세의 부조에는 금도금의 흔적들이 발견된다. 물론 외벽을 장식한 압사라에서도 붉은색을 덧칠한 흔적들이 있다. 과거 이곳의 부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화려했을 것이다.
앙코르와트 2층 정중앙. 십자회랑이라 불리는 이 기둥 사이를 지나면 왕이나 브라만들이 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 전 몸을 정화시키던 우물이 나온다. 그리고 그 옆에 기둥과 천정 역시 색이 바랬지만 과거에 화려한 색으로 장식됐다는 흔적이 뚜렷하다.十字回廊の真ん中の部分では5層の構造で、白赤白赤白という5層のものになってますね。でおそらく白というのは下地でその上に赤い顔料を塗る、そしてまた次の時代に下地を塗って赤い顔料で、なぜか分かります、最後にまたこう白いものを塗っていて、今現在はピンク色に見えるんですが、そういった5層の構造になっています。 드디어 3층이다. 크메르인들이 천상의 궁전이라 여겼던 메루산의 중심. 이곳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5m에 달한다. 중앙탑에 오르는 계단은 사방에 모두 12개. 왜 이토록 많은 계단을 설치했을까? Au Bapouane, les problèmes de stabilité du massif central ont imposé la construction de 4 escaliers supplémentaires dans les angles, ce qui n'existait auparavant pas du tout. Et en fait, ce principe-là, qui résulte d'un défaut de construction initiale sur le Bapouane, a été transcendé en Angkor Wat et a été intégré dans le projet d'origine. Et ça a donné forme à une sorte de nouvelle architecture qui est assez particulière. 중앙 통로 쪽 계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이 오르내리기엔 너무 가파르다. 이들 계단들은 실용적 용도보다 무거운 탑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공학적 용도였던 것이다. 대양을 뜻하는 해자와 산맥을 의미하는 주변 탑, 신이 거주하는 메루산을 상징하는 중앙탑, 이를 통해 백성과 신하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적 만다라를 실천하고 싶었던 수리아 바르만 2세의 걸작 앙코르와트. 그리하여 가장 높은 이곳에 수리아 바르만 2세는 자신이 신봉했던 비슈누 신을 안치했다. 12세기 중앙탑이 완성되고 건설자인 수리아 바르만 2세가 찾았을 때 이곳엔 금빛 찬란한 4m 크기의 비슈누상이 있었을 것이다. 수리아 바르만 2세에게 비슈누는 모든 힌두 신들의 왕이었고 앙코르와트는 그 비슈누가 거주하는 천상의 궁전이었다. 앙코르와트는 책상 위에 놓고 보면 하나의 작은 조각품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변의 길이가 가로 1.3km, 세로 1.5km에 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몇 배나 큰 규모입니다. 이런 위대한 건축물이 당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캄보디아의 정글에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불가사의에 속합니다. 이것은 모두 신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열망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그러나 수리아 바르만 2세가 세운 이 위대한 건축물은 그의 사후 커다란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건축왕이자 크메르의 국토를 30만 평방킬로미터로 넓힌 정복자였으며 스스로 비슈누의 화신을 자처했던 왕. 그는 훗날 이곳에 묻혔으며 파라마 비슈누 로카란 칭호를 받는다.
위대한 비슈누의 세상이라는 의미였다. 그의 사후 영원히 번성할 것 같던 크메르는 다시 권력 다툼에 의한 혼란과 주변국의 침략으로 이어지고 쇠락의 길을 걷는다. 그리하여 정글 속에 묻혀 지낸 지 수백 년, 1860년이 돼서야 프랑스의 박물학자 앙리 무어에 의해 외부 세계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앙코르와트다.